여기를 입찰해서 따내신 분이 대박인 거야. 자,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땅 입찰에 직접 참여해서 이 땅을 직접 낙찰받은 낙찰 이해찬! 앞으로 대표님 호는 낙찰로 하겠습니다. 이게 경매로 나온 땅을 입찰하신 거죠? 예,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나온 거를 여기 필지가 3개였었는데 3번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 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이야. 땅을 샀습니다. 예, 제가 이 기념관 부지를 구하려고 서울을 한 2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이 땅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건 내가 반드시 사야 되겠다라고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때는 이 일대가 지금처럼 핫플레이스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때는 좀 외진데였습니다. 그렇죠. 외진데인데, 그 건너편이 창덕궁 아닙니까? 창덕궁에 겨울에는 설경, 여름에는 초록, 가을에는 아주 진한 단풍, 그 4개가 다 보이는 곳이라서 여기 커피숍 앞에 테라스에 나가서 보시면은 4개를 즐길 수가 있어요. 맞으면 가장 서울에서 좋은 정원을 눈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세 필지란 말이죠. 각각의 경매가 따로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 한 필지, 두 필지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매를 연속으로 어떻게 다 낙찰받으신 거예요? 여기는 내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어가지고, 써넣을 때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얼마를.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크니까, 또 여러분들이 후원금으로 모아주신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적게 쓰면서도 이걸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밤새 고민도 하고, 손도 떨리고, 제가 이 150억이나 되는 땅을 언제 사본 적이 없고, 예,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 적정 가격을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 은행에서 본부장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 땅을 니네가 얼마라고 보고서 얼마를 빌려준 거냐, 거꾸로 물었어요. 사전 조사를 하셨구나. 예, 평균 3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실제 땅값은 얼마냐? 그래서 3,200만 원인가? 그쯤 집어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주시진 못했지만, 이렇게, 맞으면 개미들이 모여서, 맞으면, 저는 이걸 개미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예. 한 후원회원 6, 7만 명의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산 집이거든요. 이런 공연 여기 와서 처음 해보는 건데, 참,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엄청 멋있어요, 건물. 노무현 대통령한테 진 빚을 조금 갚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딘가 써놔야 돼요. 낙찰자 이해찬. 낙찰 못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3개 연속 필지를 가장 적당한 가격을 써내서 3개 연속 낙찰받기 어렵잖아요. 예, 그 경쟁이 좀 심했었는데, 저는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이건 내가 꼭 반드시 하겠다. 그러는 그 정성과 절박함, 이게 결국은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정도 땅 되면 경쟁이 심해요. 첫 번째 땅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드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거는 이미 노무현 재단에서 땅을 구입받다는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경쟁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써놔야 될지 진짜 그 전날까지도 저도 자신이 없었는데, 두 번째 걸 확보 못하면 앞에 땅에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 확보한 다음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땅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데 큰 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살라고. 우리 그때 담당자 보고 원래 밤에 예정했던 것보다 그날 아침에 제가 20%를 더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20%를 더 썼는데 겨우 이겼습니다. 겨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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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찬 한번 해야 돼. 자, 만약에 20%를 더 쓰지 않았으면은 두 번째 땅을 확보를 못하면은 첫 번째 땅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예. 두 번째 땅을 살려고 그러면 이게 알박기잖아요. 예. 엄청 비싸게 사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죠. 대표님 꾼인데? 세 번째도 그랬어요? 아, 세 번째는 누가 대들질 않았어요. 아, 두 번째까지 네, 넣어왔으니까. 세 번째는 이미 그것만 사가지고서는 별 의미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때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 20%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감이에요, 감.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은 부동산 투기를 했어야 돼. 예, 공간 좋죠? 세 필지를 다 한 번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여기 건물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외진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핫플레이스 아니에요. 대표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감각이 있어. 그런 속된 생각은 저는 안 하고요. 대표님 회고록도 나왔잖아요. 예, 지난주에 해고력이 나와가지고 다음 달에 출판 기념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알릴레오 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난주에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지금 보고 계시고 그 알릴리오 나간 다음에 책 몇 권 나갔습니까? 지금 몇 분 나갔는지는 모르겠고 그 체크해 주시고요. 다스베이드하고 비교 한번 해보죠. 알릴레오 나간 후 몇 권, 다스베이더 나간 후 몇 권. 그래서 다스베이더가 높으면 알릴레오를 콘으로 집어넣는 거야, 우리한테. 제가 1972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하필 그해 유신이 나는 바람에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치를 끝낸 2022년까지 올해까지 50년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이렇게 다루는 회고록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읽지 않으셔도 돼요.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필 대학 들어갔을 때 유신이어서 정치의 길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대학 교수가 꿈이셨다면서요. 예, 원래는 제가 71년도에 서울 공대를 들어갔는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 72년도에 이제 사회학과 입학할 적에는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게 이제 서울 공대 들어갔다가 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시험을 또 쳤어요? 그렇죠. 서울대를 2번 들어갔어요, 연속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려고 이제 갔는데 대학 교수가 됐으면 성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학생들 얼마나 무서웠겠어. 아니, 그랬는데 가을에 2학기에 친구들하고 여기 인사동에 나와서 그땐 청진동이죠. 청진동에 와서 술 한잔 하려고 모이려고 하는데 군 트럭에 군인들이 총 들고 학교 안으로 막 몇십 대가 이렇게 쳐들어가더라고요. 그게 10월 유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종신으로 하려고 그렇죠. 10월 유신 구태타를 한 거죠, 말하자면. 시골로 이제 내려가서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갔다가 아버님하고 저녁을 먹는데 아버님이 좀 말씀이 진지하신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 집에 갔냐? 그래서 학교가 문 닫았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럼 10년 전에 있던 4.19 혁명은 뭐가 되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어머니는 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빨리 가서, 야,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이제 학생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영구집권 종신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각성이 좀 들어가지고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된 게 1972년 2학기 10월 17일 날 유신이 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님이 4.19는 뭐가 되냐 이 한마디 하셨는데 50년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아버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일본의 명치 유신은 일본이 개항을 하기 위해서 건 유신인데 박정희가 말하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체제를 만드는 거지 좋은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5분 가까이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최초의 정치적 각성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이 하나나 둘이었으면은 그렇게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7형제나 되니까 그러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와서 해보죠. 요즘에 와서.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재야운동하고 감옥살이하고 수배받고 연금생활하고 그러다 정치하고 그러다 행정부에 가서 일하고 노무현 재단 맡아서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50년이 이제 지난 거죠. 50년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1980년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될 때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광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얼마 죽었는지 몰라요. 막 그땐 보도도 잘 안 되고 막 그럴 테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했고 절망스럽고 예, 그랬던 적이 있었죠. 50년 개인 정치사에서 가장 흥분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럼? 흥분요? 저는 흥분하지 않아요. 예, 저는 평생 그렇게 흥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 기준으로 제일 흥분했을 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허허허허?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하죠. 87년도에 6월 항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네. 6.29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속이기구라는 건 물론 알았지만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직선제를 쟁취했죠. 직선제도 쟁취뿐만 아니고 군부 독재가 그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도 군부 독재한테 저희가 시달렸기 때문에 그때 그 항복 선언을 밤에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역사의 한 장이 마감이 됐구나 하는 그 흥분되는 순간에 그냥 명상하셨어요? 예, 명상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다, 좋다 그런 순간은요? 가장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됐을 때. 대단했죠. 네. 그거. 우리 민주 세력이 정권을 교체해서 집권한 거잖아요. 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가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제 기획대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자랑을 참 무표정하게 하셔. 그때가 참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 행복했던 순간. 행복이요? 예. 잘 모르십니까? 행복의 뜻을?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불행하다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늘 행복하게 살고 또 안 되는 일 있으면 될 때까지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저도 그냥 될 때까지 해요.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말은 가장 위험했던, 흥분됐던, 즐거웠던 순간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어떤 느낌이었냐는 거죠. 그때는 정말 기뻤죠. 네,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전혀 안 될 일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일인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아침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날 단일화가 취소가 되면서 아침에 막 조간지가 아무개는 노무현을 버렸다라는 막 신문에 대해서 특별해가지고 그게 막 온 천지에 깔리고 막 그래서 아, 이 선거가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포기 상태였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출구조사를 하는데 슬금슬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경이 되니까 동점에 동점. 출구조사상으로. 아, 근데 우리는 상승세니까, 아, 이기는구나 하는 걸 5시쯤 돼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아, 정말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잤어요. 막,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막 잠이 쏟아지면서 그냥 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에 보면 제가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기획본부장했는데 그 사진에 제가 없습니다. 그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찾았을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치하시면서 가장 비웃었던 순간? 그러니까 상대하는 걸 보면 이야, 저거 웃기다 이렇게. 저는 남을 비웃진 않아요. 아, 누구한테 지면은 뭐 어처구니 없이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남을 비웃진 않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가장 세 분 모두를 가까이서 보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고집이 셉니까? 고집으로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당할 사람이 없죠. 그래요?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 본인이 결정하거나 그런 건 천하 없어도 본인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고집이 아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저는 그분 모시고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사람보다는 한 단계 위에요. 확실히 사람보다는 한 단계 위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어떻게 결단할 수가 있지? 저희도 이제 대표님 보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예, 우리 같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걸 견뎌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 인내심과 절제와 결단과 이런 거는 인동철한 표현은 아주 야들야들한 표현이고요. 바위입니다, 바위. 대표님도 그 나이가 되셨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야, 김대중처럼 사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네, 그렇게 살려면 못 살아요.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보다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여사 그 100주년 지난번 행사할 때 가서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사람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를 만든 것은 이호 여사의 몫이 아니었겠느냐. 네? 이호 여사의 신앙심이라든가 깊은 그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부인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요. 지적인 동지이기도 하잖아요. 동지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권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길라잡이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 상속법 만들 적에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같고 그 딸의 권리가 아들과 같고 이 슬로건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교동 문에다가 명패를 김대중 2호라고 딱 같이 붙이고 그 시절엔 유일한 분이었죠. 제가 아침에 회의를 할 적에 갔는데 슬로건을 딱 주시는데 딸의 권리가 아들과 같고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같고 이거를 감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시절에. 그 시절에. 혁명적인 슬로건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남편들은 은근히 속으로 좋아해요. 김대중 대통령의 놀라운 점은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인생을 사셨던 것이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놀라운 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같이 일을 오랫동안 활동해 보면은 굉장히 소박하시고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 예,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출마하고 또 가서 깨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2002년 선거에도 대선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 처음부터 된다고 누가 봤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속된 말로 대가리 들이받고 막 예? 그 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지율 1% 이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막 올라갔다 지지율이. 내려갔다 지지율이. 춤을 추고 하나하나를 해나갈 적에 여러 번의 결단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참모로서 그 결단을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차원인데 그 결단하시는 걸 보고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예를 본인이- 들어서 여론조사 예, 처음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가 한 24, 5% 나오고 노무현 후보는 한 15%밖에 안 나오니까 격차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고 제안이 왔는데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방법이라는 건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어요. 참모들은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다 반대했죠. 저도 반대했죠. 어떻게 여론조사 갖고 단일화를 하느냐고. 누가 하나가 결단해서 포기하면 모를까. 그리고 또 지지 않습니까? 25대 15가 되면은. 질 것도 뻔하고. 23대 15가 되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참모 중에서 받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노무현 후보가 전라도에 유세를 나가서 하다가 서울에 와서 그걸 누구하고 상의하면 반대가 많으니까 유세하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기자들한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냥. 혼자서. 왜냐하면 의논하면 반대하니까. 예, 여론조사 받아들이겠다. 야, 서울에서 제가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헛떨한지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결단을 안 했으면은 3등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참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예. 아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못했기 아무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모든 걸 버리는 결단을 하기 때문에 노무현 팬덤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론조사 해보니까요. 노무현 지지자들은 막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버렸으면 그렇게 결집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자 해가지고 이제 결집이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렇게 황망하게 가셨기 때문에 못 지킨 미안함을 이걸 진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는 그런 그 마음을 얻는 결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머리 굴려서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가까이서 오셨는데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로도 지내셨고. 제가 이제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본인이 고구마라고 하잖아요. 고구마. 굉장히 평정심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평정심이 아주 평정심 깊어가지고. 대표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인위적인 평정심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타고난 평정심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장례 치를 때. 그때. 장례장에서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대단했죠, 그때. 예. 장례위원장도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옆에 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깍듯하게 사과를 하고. 가서 절을 하죠. 절을 하고. 제가 그 장면 하고. 보고 반했잖아요. 예. 저도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참 평정심이 대단하신 분이다. 속으로야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렇죠. 저기 했겠어요. 그러나 그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별소리를 다 듣는데, 그래도 눈만 껌뻑껌뻑. 최고에 화내시는 게 눈 껌뻑거리는 거예요. 그 평정심은 보통이 아니죠. 성정이 원래 그러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만두실 때까지 그 국민들의 지지도가 아주 높았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을 유지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진짜 어려운데. 어떤 때는 덕복덕복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었는데, 저도 몇 번 그런 걸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성격이 전혀 달라요. 옛날 부산 가면 노변, 문변 그랬어요. 그 노변 사무실이 3층에 있고 문변 사무실이 4층에 있었어요. 그 노변, 문변 하면 사자성어 같잖아요. 네? 데모도 같이 하고. 두 분이 잡혀가잖아요. 두 분이 잡혀가면 노무현 대통령은 막 바짝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쓰는데 노무현 변호사는 네 맘대로 쓰라고. 난 대답 안 하겠다고.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문재인 변호사는 또박또박 대답을 해요. 그 다 끝나고 나면 나올 때는 같이 나와요. 두 양반이 그렇게 상극이어서 또 서로 굉장히 좋아했던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두 분이 지향하는 가치가 같거든요. 그 아래 위층에서 대통령이 2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대단한 일이지. 사람이거든요, 사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는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변호사 활동도 같이 하시고, 특히 그 억울하게 맞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때 부산 지역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변호하는 그런 일을 또박또박 그때 두 분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그립겠어.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본인의 반쪽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현안 논평도 조금 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또 요새는 막 유튜브가 활발해서 저도 이제 그거 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참 요즘에 서글프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서글프다. 영국에 이제 그 조문을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의가 없고 성의가 없다. 조문은 좀 일찍 갔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죠. 특별히 그 시간에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려고 늦게 출발해요. 그건 예의죠. 조문을 가려면 그 정장을 하고 좀 일찍 가서 기다렸다가 조문을 하면 되잖아요. 조문을 못했으면 리셉션 끝나고 조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녁에 가서 했어도 되는데. 그거는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시다 총리는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지 않는가. 아니, 일본하고 우리가 대등하고 오히려 우리가 능가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일본은 정체기에 들어간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훨씬 활력이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그게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옛날 일본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 외교는 상호적인 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건 일방으로 우리 기자들은 하나도 없고 일본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찾아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거라서 그거는 열등감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보니까 한미 동맹을 뭐 훼손했다. 네. 그런 망치를 어디서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싹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한미 동맹 가지면 모든 걸 다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막말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4개월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공인을 하려면은 공사 구분이 이제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중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후를 잘 가려야 돼요. 먼저 할 거와 나중에 할 거. 그 다음에 완급을 잘 가려야 됩니다. 빨리 할 거와 천천히 해도 될 거. 그러니까 공사, 경중, 선후, 완급, 이 네 가지를 잘 가려서 하는 게 공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권 하는 거 보면 그게 막 혼탕해요. 공사도 구분이 안 되고, 경중도 구분이 안 되고, 뭐, 선후도 구분이 안 되고, 완급도 구분이 안 되고,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게 그렇게 급한가요?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공사 입찰하는 게 공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공사와 선후와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하는 것이 퍼블릭 마인드거든요. 제 책에 자세히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예, 공인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장점과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 시점에 할 당부는 뭐가 있을까요? 선배로서.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할 때부터 이제 알게 되고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한 거진 10년 가까이 된 셈이죠. 유시민 이사장이 표현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개발도상인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어릴 때부터 막 혼자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장해오는 과정이 개발도상인이라는 그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후보를 거쳐서 당대표까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진영의 모든 걸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오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거든요. 말 잘하고 뭐 잘하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전달되도록 그런 노력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대중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늘 긴장 속에서 평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걸 놓으면 안 돼요. 항상 성실하게 이렇게 예의에 주의하시는 자리에 살고요. 개인적인 능력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파악도 빨리 잘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진정성하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지도자로서 백낙천 교수가 그랬던가요? 김대중 이후에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안목이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성남이 광주 대단지라고 할 때인데요. 1975년, 76년 학교에서 제적당해가지고 그 성남에 가서 야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거기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느라고 야학조차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야학을 저녁 7시쯤 시작해서 9시까지 하는데 공장 일이 8시나 끝나니까 그 야학조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이게 혼자서 공부하면서 커왔다는 얘기를 나중에 제가 알고서 속으로 이렇게 유족하게 산 사람으로서는 좀 미안한 생각이 그때 많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랄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의라는 말은 어거지로 만든 용어고 민주죠, 민주. 아니면 민주화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게 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 독재도 물리치고 박정희 독재도 물리치고 전두환도 물리치고 쭉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루떡에 떡국물 넣고 쌀 넣고 이렇게 이제 떡지듯이 이렇게 우리 민주화는 이렇게 성장해 왔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곳에 계속 항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임기 5년 아닙니까? 일제 때 변절한 사람들은 왜 변절했느냐면은 일제가 망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변절을 많이 했거든요. 나머지 6년을 못 참아가지고 어떤 꼬마가 그러더라는 거지. 엄마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하도 한숨을 쉬고 자기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꼬마가 있다가 엄마 걱정할 것 없어. 5년 금방 가. 그만큼 우리 민주적인 사람들이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자꾸 성토를 하고 이의제기도 하고 그래야 정말로 민주화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라. 아, 그러면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면 큰일 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